부부간병을 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받은 수모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웬디가 언니 집에 왔습니다. 웬디! 형부는 유력일간지의 대표였고 언니도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젠 아픈 몸과 함께 늙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대저택에는 찬란했던 시절이 남아 있습니다. We put these in. Wow. This was glass when if we want to. 여러 개의 거실은 전 세계에서 모은 고급스런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It was built by the Pritzker family that owned the Hyatt hotels and very wealthy family. They built the house and then we bought it from them. Wow. Yeah. Wow. Yes, those are Korean. That was Yeah. the council, I think, in Seoul. We each got 4 of them. 조선시대 관리들을 그린 100년 전의 초상화가 왜 시카고의 대저택에 걸려 있는 것일까요? 웬디 자매의 외할머니인 엠마 보스트위크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엠마는 남편인 헨리 보스트윅과 함께 1900년을 전후해 10년 남짓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수집한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그것을 외손녀인 웬디 세들러와 형제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All the newspaper clippings, and she has quite a few letters from the embassy and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did diplomatically, and receipts are all in those books. And she kept those. And we just knew the right thing to do was to donate this material so that it is in the hand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y can study it and learn more about what my grandfather achieved there. 웬디 여사가 한국에 기증한 약 2,000점의 사진과 문서들에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록들 중에 전차가 있습니다. 보스트윅은 이 전차 때문에 120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조선은 1899년 도쿄보다 앞서 전차를 개통했고 전차를 개통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궁궐에 전깃불을 밝혔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밤에도 빛나는 도시가 시작된 것은 불과 140년 전의 일입니다. 인류는 밤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1879년 에디슨 전구가 발명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에디슨 이전에도 전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구보다 오래가고 강한 빛을 내는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함으로써 실제 사용 가능한 전구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1882년이 되면 뉴욕을 중심으로 전구 조명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밤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뉴욕에서 전등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불과 5년이 흐른 뒤 경복궁의 맨 안쪽에 있는 건천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조명이 켜집니다. 건천궁과 향원정 일대에 750개의 전등이 불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한 궁녀는 당시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천궁에 불이 들어온 것은 1884년 에디슨 전기회사의 전기설비 일체를 발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대원군한테 그러니까 도포자락에 쌓이고, 그리고 조금 청년기에는 민비 치마폭에 쌓이고, 그 다음에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40년 동안 뭘 한 거야?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났는데 도대체 뭘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1863년) 고종은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2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대왕 대비 조씨와 대원군의 미략에 의해 수렴첨정이 쉬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이죠. 고종은 즉위 당시 만 11살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왕 대비 조씨가 수렴첨정을 하고 이후엔 대원군의 그늘에 있다가 21살이 되어서야 직접 통치를 시작합니다. 1871년 강화해협을 거슬러 온 미국 군함과 3일 간의 교전이 벌어졌고 수백 명의 조선군이 사망합니다. 대원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고수하였지만 고종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서양의 그 기선이나 대포는 우리나 중국이 청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다.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배워서 우리 거를 하지 않으면 진짜 망한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였어요. 중국의 그늘에서 조선이 도망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고, 일본은 이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대 힘을 키워가지고 서구 구미 열강보다 먼저 이웃 나라를 차지하는 거다. 일본의 침략주의가 그 소위 명치유신 초기부터 시작합니다. 고종은 아버지 대원군과의 긴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아버지의 쇄국 정책과는 다른 자신의 노선을 세웁니다.
그것은 개국, 개화 정책이었습니다. 1876년 이후 3차에 걸쳐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고 청나라에도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서양식 군함을 구입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도 만듭니다. 부국강병이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 시대에 이걸 강병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강병을 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받은 수모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부국강병을 하려면 과학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하려면 도대체 그게 뭔지 실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1882년 고종은 미국과의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친선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보빙사를 통해 전등 설비 도입을 타진했고 에디슨사의 전등 설비를 발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7년 조선 최초의 전등이 불을 밝히게 된 것이죠. 왜 하필 전등이었을까? 당시 그 산업혁명 이후 요즘 말하는 첨단 분야가 전기, 철도, 전신 이쪽입니다. 그거 알고서 제일 먼저 이건 해야 된다. 뭐 전기 들어와야 전신이 또 되지 않습니까? 통신이 되는 거고. 이듬해 조선은 영국 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한성에서 부산에 이르는 전신선을 설치하고 3년 뒤에는 원산까지 연결되는 북로전선을 가설합니다. 봉화와 파발을 뛰어넘는 통신혁명이었죠. 부국강병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고종에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강대국 간의 대규모 전쟁이 그들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충남 아산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함이 침몰했고 평양성 전투에선 2,000명이 넘는 청나라 군대가 괴멸됐습니다. 여순이 함락되었고 요동반도도 일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은 동중국해까지 진출하여 타이완마저 점령합니다. 일본군의 기세에 놀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공동전선을 펴 요동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본은 이에 굴복합니다. 일본은 물론 설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에 의해서. 자, 그걸 보고 우리나라 왕실이 말하자면 힘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는구나. 고종은 이 시기가 일본의 지배를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종의 뒤에는 정치적 파트너이자 왕비인 명성 황후가 있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 공사를 소환하고 군인 출신 미우라 고로를 새로운 주한 공사로 임명합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는 당시 일본 영사였던 우치다 사다치지가 쓴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왕비 사례 보고서. 총 3권으로 된 이 보고서의 두 번째 책에 구체적인 사례 동선이 적혀 있습니다.
별지로 보관된 지도에는 경복궁을 어떤 경로로 침투해 들어갔는지 상세 지도가 작성돼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이에 협조한 조선인들은 광화문 오른쪽을 통해 침투, 경회로 왼쪽을 지나서 고종과 민비가 기거하던 건청궁 곤령 앞 오코루를 습격합니다. 이 습격의 주축은 일본에서 건너온 방랑무사들, 즉 낭인들이었는데 군인들이 낭인으로 위장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치다 보고서에는 또 한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격의 순간 민비와 고종이 머물던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王妃が殺された時に国王はここに立っていた。 왕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살해된 민비는 경복궁 한쪽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민비의 주치의였던 애니 앨러스는 그녀가 기품 있고 총명하며 아름다운 왕비였다고 기록합니다. 왕비는 44세 나이에 조선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한 일본 야욕의 희생양이 됩니다. 고종은 살아남았지만 아마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부장 사회에 있었고, 가부장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하게 내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원칙인데, 처음인데, 그 안방에서 민비가 자기 정치적 파트너십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가 살해를 당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그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자괴감은 엄청났을 것이고. 민비가 시해되고 약 4달이 흐른 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동시에 김응집을 비롯한 친일 내각에 대한 면직,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타게 할 새로운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것은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대한제국 선포는 그 시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포위되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시절, 고종은 만방에 우리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대적 국가가 탄생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열강들의 포위망 속에서 자주 독립을 외치는 방편으로 황제국 선포를 선택한 것이죠.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연호를 광무라 하고 스스로를 광무황제라 칭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시작합니다.
광무 개혁의 목표는 근대화와 자주 독립입니다. 그것은 고종이 생각한 대한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후에 1899년에 청나라하고 1대1 대등원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요. 한청조약이에요, 그게. 500년 내려온 조공 책봉 체제를 떨쳐버린 것 같아요. 이 대한제국 동안은 고종이 개혁 정책을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880년 이래로 부국강병을 위해서 자기가 기획했었던 것, 개화 세력이랑 얘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작업이 이 시절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팡 터진 거예요. 홀리 메디건의 저택에는 조선에서 가져온 다양한 가구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년도 더 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고급스러운 학자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수는 120년 전 웬디와 홀리의 외할머니가 살던 한성의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Our grandmother and grandfather had many Korean chests, and they brought them to that house in Broadway, and then my mother inherited them, and then they came down to us. 보스트윅은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사업가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전기 사업을 하다가 1900년 엠마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 한성에 살게 된 엠마는 결혼식 부케를 포함한 모든 사진과 자료를 다 보관합니다. 엠마 보스트윅이 남긴 귀중한 자료는 120년 전 이 땅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줍니다. 당시 종종 볼 수 있었던 표범 사냥의 현장과 호랑이 사냥의 기록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대 기업인 한성전기회사의 기록들을 남깁니다. 이 회사는 한성판윤 이채연이 사장이지만 실제의 소유주는 고종이었습니다.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고종의 요청에 따라 전차 부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실제 돈은 광무왕제가 됐는데 광무왕제가 처음부터 전액을 다 주면서 말하자면 전차를 놔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광무왕제가 일부 돈을 지급을 하고서 말하자면은 공사를 콜브란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면 이제 그 돈을 나머지 잔금을 주는 형태로 계약을 맺은 거죠.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공사대금 일부를 차관을 통해 조달하는 조건으로 한성의 첫 전차 건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을 대신해 친미 개화파 이채연이 실질적인 교섭과 계약을 담당했습니다. 남대문에서 홍릉까지 전차 궤도 건설 계약이 체결됩니다.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발전 설비는 미국에서 가져오고 전차와 궤도 설비는 일본에서 구입합니다.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이 열립니다. 이날 보스트윅은 직접 열차를 시운전했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문명을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성의 전차 부설은 일본 도쿄보다도 빨랐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전차는 1920년대에 운행되던 전차입니다. 내부 구조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운행 시스템은 최초의 전차와 비슷합니다. 전진 또는 후진이 되는 스위치, 그리고 브레이크가 운행 시스템의 전부입니다. 走る。回路の切り替えっていうんですか。回路？主回路って言って電気の接点を変えて前と後ろにで抜いていく解除。でブレーキ解除。 요코하마의 전차는 1904년 개통됐습니다. 実は、はい。横浜より先にソウルで路面電車が走ったんです。あ、そうなんですか。それは知らなかったです。どうもすいませんでした。 1899년 한성 전차의 개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혁명이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1등석과 2등석의 차별이 생기는 난생 처음 보는 탈 것이었죠. 호기심을 못 참은 여염집 교수들이 전차를 타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전통도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전차 영업 7일째에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놀란 일본인 차장은 도망갔고 격분한 군중들은 전차를 뒤집고 불태웠습니다. 약 3달이 지나서 전차 운행은 재개됩니다. 첫 전차의 노선은 서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홍릉까지 가는 경로였습니다. 홍릉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홍릉까지 전차 선로를 놨을까? 명성황후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명성황후가 묻힌 홍릉은 반일의식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무왕제가 전차 선로를 놨을 때 그러한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처음부터 계획한 고종, 즉 광무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상하수도도 없고 길도 좁아서 외국인에게 더럽다는 평을 듣는 한성을 근대적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성 자체를 제국의 황도에 맞추자. 황도에 걸맞게 한다. 황도는 어떻게 돼? 대로가 쫙 뚫려 있고 깨끗하고 정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어렵지 않고 물류가 제대로 유통되는 그런 곳으로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차도 기획이 되는 거죠. 광무황제는 지금의 덕수궁을 중심으로 도로를 넓히고 새로 내는 일에도 착수합니다. 대한제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대로라고 부를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대한제국 출범 후 현재 도로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경복궁에서 덕수궁에 이르는 대로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경복궁이 보이는 이 거리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남대문으로 이어진 길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세종대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사이길로 여기 서서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서서문로. 그다음에 여기서 왼쪽 플라자 호텔의 옆으로 이어지는 길이 서공로가 되고 저 길은 바로 남대문로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현재의 종로 2가에 한성전기 본사가 들어섭니다. 한성전기회사 본사가 위치했었던 건물입니다. 네, 1900년에 지어진 그 한성전기회사 건물은 당시에 2층짜리 벽돌조 건물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었고 그래서 그 건물 꼭대기에서 서면은 종로거리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면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한성전기 옥상에서 바라본 종로의 모습입니다. 한성전기는 대한제국 최대의 회사였습니다. 광모 황제는 사업 확장을 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차 노선이 연장되고 동대문 발전소에는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이 발전기를 통해 전등 사업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한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를 고종이 갚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Basically,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is 410,000 won. So far, we've received the down payment of 200,000 won. Plus, we also need the intermediate amount. We try our best to secure the necessary fund through the sales of ginseng. We ask for further patience. If the overdue amount isn't received by us on February 22, 1900, plus the 12% interest, you leave us no choice but to adhere to the conditions in the contract. You got that? 콜브란 측은 돈을 안 갚을 경우 한성전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두었고 고종이 돈을 못 갚자 이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필요했고 두 번째는 근대화를 하려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고종은 채권도 발행을 못했고요. 사실은 그 외국으로부터 차관 교섭은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막으니까. Do you think they'll make the payments? Payment? Seriously, doubt it. Considering the state of the Royal Treasury, it's impossible. Where does that leave us? We can't be short-sighted. If we negotiate further details, we should be able to secure it. I agree, we need more contracts. There's the extension of the roadworks, and we definitely need that construction for the waterworks. That's right. 주미 공사였던 알렌과 콜브란, 보스트윅은 당시 황실의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들은 다른 권리를 요구합니다. 결국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그리고 수도 공급 권리를 확보합니다. 황제는 왜 이 권리들을 주었을까요? 물론 재정이 그렇게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근본적으로 뭔가 뒤에 대외 정책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광무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이 갈등의 그 주요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를 둘이서 누가 먹느냐를 두고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면 다양한 외국 세력들을 끄집어 들어와서 이해관계를 절충시켜야지 되겠다.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 말하자면 미국, 프랑스. 고종은 민비가 시해된 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러시아를 이용해 세력 균형을 만들고자 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합니다. 고종, 광무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문 지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고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광무 황제는 독립협회의 결성을 후원하고 독립신문의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공로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수를 대폭 늘립니다.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킨다는 식산 흥업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업 학교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군함 양무호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자주 독립의 관점에서 고종은 다양한 외국 세력들의 균형을 원했고 이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고종의 부국강병과 자주 독립 정책을 분신처럼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종의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이용익입니다. 이용익은 몰락한 양반에서 왕실 재정 책임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금광을 관리하며 고종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무기를 비롯한 근대 기술을 확보하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다른 개혁파와는 달리 왕이 중심이 되는 자주 독립국을 꿈꾸었습니다. 이용익을 바라보는 눈이 무슨 그 보수파의 수괴, 그 반동 보수분자, 혹은 뭐 칠러파의 우두머리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하는 실제 행동을 보면 하나의 외국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한제국의 존립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걸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느 세력하고도 손을 잡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익은 외국이 아닌 대한제국이 한성전기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측이 한성전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한성전기를 되찾으려는 이용익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And the overdue payment of the current project add up to 1.5 million yen. If payment is not made by August 15th, 1902, then we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 terms of the contract. This means all projects currently under Hansung Electric will be acquired by Culver and Boswick and sold off. Where it's going to stay. 콜브라는 한 번도 원장부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물품 청구 서만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환율 적용도 의심스럽고 또 당신들은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은 광무 황제인데 왜 이익은 당신들이 독차지하는 것입니까? We're not the cause of this problem. The problem stems from your end. 이용익 입장에서 한성전기는 고종의 돈으로 만든 회사인데 높은 이자와 장부 부풀리기를 통해 미국이 대한제국 최대 회사를 빼앗아가려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친미 개화파는 이용익의 적이 됩니다. 이용익의 눈으로 바라보면 친미 개화파는 말하자면 황제를 기만해가지고 말하자면 외국인들, 미국인들한테 이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리를 취하고 있다, 사욕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이용익은 그렇게 됐을 거고 한성전기는 반드시 다시 되찾아와야지 되겠다. 1903년이 되면 황성신문은 매일같이 전쟁 예측 기사를 쏟아내고 누구나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1904년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일본군이 한성에 진주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직위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폭언까지 하던 이용익과 알렌, 콜브란 측은 극적 합의를 합니다. 황제가 현금 40만 엔과 약소금 35만 엔을 콜브란 측에 지불하는 대신 양측 간의 일체의 요구를 상호 철회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청일전쟁 겪어봤더니 우리나라가 그 열강들의 싸움에 전쟁터가 돼갖고 완전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는 완전한 중립을 지키자. 어느 한편에 가담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타진을 하자. 그런데 이거 다른 열강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의 협조가 필요할까? 미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용익은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 콜브란이 요구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갚아주고 고종과 콜브란 측이 지분을 반반씩 갖는 새로운 회사 출범에 합의합니다. 한성전기는 한미전기가 됩니다. 고종이 주인이었던 회사는 이제 절반만 고종 소유가 됩니다. 사장과 부사장은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맡았습니다. 고종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전쟁의 와중에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중립선언입니다. 전시 중립국 선언을 1월 달에 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걸 일본 측이 승인을 안 하니까, 수락을 안 하니까 하는데 5개국에서 전시 중립국 승인 답이 왔어요. 근데 이게 일본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1904년 2월 8일 일본군이 여순항을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대마도 해전에서 러시아 전함 8척을 침몰시킴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죠.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죠. 고종이 거부하자 대신들을 상대로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됩니다. (1907년)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와 신입장을 가진 특사들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보냅니다. 그러나 특사들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고 특사 중에 한 사람인 이주는 현지에서 사망합니다. (1907년 7월 20일) 일본 통감부는 순종을 즉위시키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양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고종은 40년이 넘는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고종 퇴위 후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대한제국의 거대 기업이었던 한미전기는 일본이 만든 가스회사인 일한와사에 매각됩니다. こちらが1909年7月21日に東京の方で日韓ガス株式会社ですね、臨時株主総会の方が行われた時の記録になります。で、ここにはですね、完備電気会社一切の特権、権利、資産及び営業の全部を、代金120万円で買収すること、日韓ガス株式会社がですね。 현재 가치로 수백억에 이르는 거대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H였습니다. 그는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1은행과 도쿄가스 등 500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한 실업가였습니다. 꼭 이 회사를 장악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일반의 민간인을 내세우자. 그 민간인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일본의 정상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이 시부사와 H였던 겁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려면 그 핵심적인 기초 산업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차라든지 또 전기, 전등, 전력 이거 다 한성전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는 회사였던 겁니다. 한미전기 매수에는 당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개입했습니다. 한손電機の経営状態を調査したところ財産価値は87万ウォンと評価されます。したがってコブランが要求する150万ウォンはとんでもない金額です。한센電機は五ヶ瀬宿上
接してに得る接して返さだ。どんな犠牲を払っても買収て。 1909년 대한제국의 간판 기업 한미전기는 일본의 소유가 됩니다. 일본은 평가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한미전기를 사들입니다. We are very happy to make this contract today. 그런데 콜브라는 지분의 반을 가지고 있던 고종에게 회사를 판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줍니다. コソが出していて確か100万円だ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を30万円までに、削るよっていう。だから要はコソさんに、70万ぐらいはですね、こうチャラにしちゃうってことですね。100万ぐらい出してて、30万までコルブラの方でも30万俺が責任を持ってコソにはちゃんと言うからっていうことで、でそれで買収金額をなるべく低く抑えようということを日韓ガス側にこう提示をしてきた。 일본이 한미전기를 인수할 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돈을 가지고 만약 그 거액을 지불했는데 이게 전부 또 광무항제 쪽으로 가면 이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코브란 측이 얘기하니까 코브란 측이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저액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콜브라는 받은 돈 120만 엔 중 7만 5천 엔만을 고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고종에게서 받아야 할 부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관을 실은 장례 행렬은 이젠 일본인의 소유가 된 옛 한성전기 4옥을 지나 금곡의 홍릉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인문화회관에서 오래된 새 친구가 만났습니다. 웬디 여사는 할머니가 남긴 오랜 사진들을 처음 발견하고 친구인 김형주 씨를 통해 재미사학자 함성택 박사에게 사진 연구를 부탁했습니다. Dr. Ham said, "Oh, this is a gold mine." Do you remember saying that? Oh, this is a gold mine. And he just flipped through the pages of the book. 함성택 박사는 보스트윅 연구에 몰두했고 몸이 불편해진 지금도 이 자료에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He said, I visited 3 countries. Japan doing very well because they started early. Which China is a powerful country, but Korean is the smartest one. Korean, we taught them one thing, then 1 week later, they know 10 different things. Korea is stupid, not educated, selfish people. But now, we are the only rich country. So, his guessing was right. 120년 전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고종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몇 번 강산이 바뀐 후 고종의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풍요의 시대에도 고종의 문제의식은 유효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보이는 기술이라도 어떻게든 배워서 가지라. 그럴 수 있을 때 너는 너를 지배하려는 자들과 비로소 겨룰 수 있다.